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인행사에서 사회환경 영역을 다루게 될 겁니다. 사회환경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계이론이 나와 있고 그 체계에 대한 세부 목차로서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그리고 가장 포괄적인 상위체계로서 문화체계 등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체계이론에서는 일반 체계이론, 사회체계이론, 생태체계이론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너무 전문가처럼 이렇게 설명할 건 아니고 그 중에 말하자면 특정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사유체계이론, 어쩌면 일반체계이론을 가지고 구체적인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사유와 연관성을 만들어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탈코스 파슨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유체계라는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면 사유체계란 뭘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체계란 1번에 2번 사유체계의 구성 부분들을 초월하여 사유체계의 구성 부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등 사유체계의 하나하나의 구성 부분을 초월하여 하나의 특수한 전체 단위를 지니고 있는 사회조직의 모형을 사유체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4번에 보시면 사유체계적 관점은 그걸 보면 서로 갑과 을 주고받는 이러한 양극적 체계의 한 입장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틀러가 설명한 것처럼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의 한 부분인 듯 하면서도 또한 독립된 개체로서 전체를 이루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유체계는 하나의 부분이면서도 전체이다라고 하는 개념의 홀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체계라고 하는 것, 그게 일반 체계든 사유체계든 생태체계든 환경의 체계는 부분인 듯 하면서도 부분이면서도 전체이고 전체로서 하나이면서도 한 부분에 불과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홀론적 성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사유체계 이론의 전제 조건과 사유체계의 그 관점이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목차는 사유체계이기 때문에 목차를 교재는 이렇게 적어놨지만 체계의 특성을 정리하고 그 중에 사유체계의 구성 부분 또 사유체계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체계에 대해서 다양한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체계의 먼저 구성이라고 해서 목차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의 구성은 모든 시스템의 구성은 먼저 투입, 전환, 그리고 산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으로 온다면 투입의 과정에는 뭔가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사회복지사, 또 도움을 주는 과정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고는 행동체계, 또 그러면 도움을 주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투입이라 하고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소위 원조 또는 치료하는 과정을 우리는 전환이라고 하고 전환 과정을 거쳐서 뭔가 욕구가 충족된 또는 문제가 해결된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바뀌어질 때 그를 산출이라고 합니다. 그 산출로 나온 클라이언트가 갖는 내적 만족도 개념은 우리가 아웃컴스라고 하는 성과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에 대한 긍정적 반영이나 그 분위기,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퍼져나갈 때 그것을 우리는 영향, 임팩트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체계라고 하는 것은 투입, 전환, 산출을 기본 모토로 하고 그리고 나서 환류가 있는 거죠. 환류. 투입에는 과업 중심의 투입도 있고 유지 중심의 투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만 이루어진 이 체계를 우리는 폐쇄 체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경계를 앞뒤로 해서 바운더리를 앞뒤로 해서 그 체계를 둘러싼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여기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개방체계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제 교재를 넘기면서 살필 겁니다. 그에 비해서 특징, 체계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그에 대해서 특징이라고 정리를 한다면, 이 체계의 특징에는 여기에는 상호 의존성이 있습니다. 무수히 우리가 체계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구성 요소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를 이룬다. 서로 돕고돕는 이 관계를 상호 의존성 또는 체계론적 성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체계는 유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체계는 상위 체계이면서도 또한 더 큰 상위 체계의 하위 체계의 지위를 같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스템에는 당연히 시스템의 하위 구성요소로서 서브 시스템이 있고, 이 서브 시스템들 각각마다 또 그 밑에 서브 시스템으로 이렇게 존재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시스템은 유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코스틀러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체계, 사회체계뿐만 아니라 모든 체계는 전체이면서도 부분이고 부분이면서도 독립된 전체를 이루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홀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홀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즉다 다즉일. 하나인 듯 하면서도 모두이고 모두인 것 같은데 하나에 불과한. 티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방 우주이고 우주인 듯 같은데 그리봤자 티클이고, 우리가 지구가 보면 얼마나 넓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주라는 단어로 보면 우주에서 토성이 있고 화성이 있고 뭐 이렇게 그 우주라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안 되는 먼 걸 그리고 거대한 크기인데 거기에 은하수에 보면 점 하나에 불과한 이러한 부분인 듯 하면서도 전체이고 전체이다 하면 부분에 불과한 홀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모든 체계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엔트로피적 성격이 있으면서 동시에 엔트로피에 대한 반탄력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네겐트로피라고 합니다. 또는 네트로피, 네겐트로피라고 적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티브 엔트로피죠.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어 가고 잊혀져 가고 소실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데 비해서 네겐트로피는 오히려 발전해 가고, 너무 싸납게 말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최대한 저지하는 이런 걸 네겐트로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체계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체계 내부에서 있는 것만 가지고 계속 돌리다 보니까 결국에 폐쇄체계에는 오직 엔트로피만 존재하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분명히 사라집니다. 분명이란 단어를 넣어서 분명히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개방체계는 외부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 교류를 통해서 필요한 자원이나 에너지를 유입하고 장애가 되는 이런 쓰레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엔트로피가 없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네겐트로피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 보시고, 또 그러면 모든 시스템은 안정상태, 정태적 개념으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속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정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균형 또는 평형과 항상성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체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이런 경향성을 말하는 것이고,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체계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경향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상호 의존성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또한 시너지 효과, 병합 효과도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체계가 서로 결합이 되었을 때 1+1이라고 표현되는 단순히 수치의 합 이상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힘도 체계에는 존재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성. 그에 비해서 칼코트 파슨스로 대표될 수 있는 사유체계를 설명해 본다면, 칼코트 파슨스는 사유체계의 유계를 4개로 나누어서 문화체계,
문화체계, 그리고 사회체계. 문화체계, 사회체계, 인격체계. 또 그런가 하면 행동적 유기체로 이렇게 위계를 잡았습니다. 문화체계라는 것은 최상위의 포괄적 체계로, 최상위의 포괄적 체계로 어떤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생활 양식,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과 같은 것을 문화체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체계라는 것은 그 사회를 실제 운영하는, 실제 운영 시스템, 운영 체제를 우리가 사회체계라고 하고 세분화한다면 거기에는 정치 시스템도 있고 경제 시스템도 있고 가족 제도도 있고 종교 제도도 있고 복지 제도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출제될 적에 사회 제도와, 그러면 제도가 시스템이죠. 체제도 시스템이죠. 체계도 시스템이죠. 사회 제도와 기능, 이렇게 해서 보통 출제가 됩니다만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격 체계라고 해서 역할 담당자라고 하고, 행동적 유기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들, 예비 자원의 개념으로 이렇게 제가 감히 써도 뭐 큰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 국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권리를 인정받는 그 나이 또래, 약 19세나 20세부터 60세나 65세까지를 실질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나머지는 모두 존재하는 예비자원, 행동적 유기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들은 인격체계고 20세 미만, 65세 이상은 행동적 유기체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체계의 기능을 보통 아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회체계의 기능의 아질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의 모든 사회체계는 4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답테이션,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는 기능을 모든 사회체계는 가지고 있고, 또 goal attainment, 일단은 목표 달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인테그레이션, 통합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레이턴트 패턴, 메인티넌스, 유형 유지 기능을 수행하고, 모든 사회체계는 이 4개의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탈코트 파슨가 제시한 사회체계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교재를 보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 사회체계 이론의 이해와 특성에서 보면은 사회체계란에서 2번 그리고 4번을 봤죠. 혼론적 성질. 그 밑에 보시면 사회체계의 전제조건에서 파슨스의 아질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회체계의 기능이라고는 적응 기능, 목표 달성 기능, 통합 기능, 그리고 유형 유지 기능, 네이턴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이턴트 패턴, 잠재된 양상의 메인티넌스, 유형 유지 기능,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코트 파슨스는 사회체계를 위계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그 밑에 보시면 문화체계, 사회체계, 인격체계, 행동적 유기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체계 이론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일별해 보시고, 다음에 주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체계 이론에서 가져온 그런 개념을 쭉 쓰고 있는데, 외부 환경, 체계를 둘러싼 외부 환경, 체계를 둘러싼 외부 환경과 상호 교류, 상호 작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있으면 개방체계, 없으면 폐쇄체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상 교재니까 적어놨지만 수험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좀 민망한, 이런 것까지도 적어줘야 되나 할 정도로 그래서 가져 넘어갑니다.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서는 투입, 전환, 산출이 있는데, 투입에는 과업 중심의 투입이 있고 유지 중심의 투입이 있습니다.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과 같은 경우에는 그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주고,
그것이 심리적 원조든 아니면 물질적 현물급여나 현금급여 물질적 지원이든 바로 이 소위 과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과업에 필요한 것, 과업 달성에 필요한 것 등을 과업 중심적 투입이라 하고 유지 중심적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와 같은 인력이라든지 또는 급여, 시설, 기관 등의 이런 에너지를 이렇게 유지적 투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과업 중심적 투입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휴먼,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휴먼, 그거에 더 자세히 한다면 사회 문제나 사회적 욕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유지 중심적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전환 과정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원조, 지원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디귿번에 보면 과업적 투입은 유지적 투입을 통해서 산출을 하게 된다 설명했고 다음에 산출 나와 있죠. 산출 과정이 나오는 과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산출로 나오지도 못하고 전환 과정에서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심신적으로 다 지쳐버린 것을 우리는 번아웃 소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아실 것이고 역시 소진이랑 실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환류라고 하는 것은 정보 투입에 대한 반응으로 거기 환류는 정보 투입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하며 연속적인 행동을 수정하도록 그 행동의 결과를 새로운 정보로 포함시키는 것을 환류라고 합니다. 환류에는 긍정적 환류와 부정적 환류가 있는데 부정적 환류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겠습니다. 체제가 목표를 성취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정보 또는 현재 운영하는 이런 과정보다는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정보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는 부정적 환류라고 합니다. 무조건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긍정적 환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운용 과정이 아주 원활해서 이보다 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 이상무라고 하는 이런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 환류라고 합니다. 부정적 환류라고 해서 무조건 실패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보다 나은 방법이나 절차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부정적 환류라고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에 균형 향상성. 일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활용하는 이러한 그 경향성을 말하는데 균형은 주로 환경과 상호작용이 없는 폐쇄 체계에서 등장하는 경향성이고 항상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 체계에서 나타나는 이런 경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균형은 폐쇄 체계의 고정적 구조로 형성된다. 주위 환경과 수직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수직적이란 말은 뭐냐면 체계를 둘러싼 외부를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 외부 환경까지를 포함한 것을 우리는 상위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 체계, 환경과 상호 교류한다는 것을 상위 체계와 상호 교류한다 이런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수직적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수평적 상호작용을 쓰는 것은 거기에 보면 수평적 상호작용을 할 때 폐쇄 체계의 내부 균형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수평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왜냐하면 수평적 상호작용은 체계 내에서 투입 전환 산출만 환류 과정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평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폐쇄 체제에는 내부 균형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항상체계는 개방체계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으로서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끌어지는 이러한 경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정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스테이트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일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태적 모습을 말하고 그 상태란 말이 있죠.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시점의 모습을 안정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 아주 잘 나오죠. 언젠가는 사라질 것, 언젠가는 잊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는 이런 그 경향성을 우리가 엔트로피라 하고 그것을 최소한 늦추고 아니면 그 망각이나 소멸보다는 기억이나 보존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은 네거티브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또는 네트로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유용한 에너지가 자꾸 사라져가는 것은 엔트로피적
성향이 되는 것이고, 네겐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체계 내 무질서가 질서로 전환되는, 보다 발전적인 쪽으로 진행되는 것은 네겐트로피라고 합니다. 다음에 동등 결과성. 서로 다른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동등 결과성이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 다중 동결성. 같은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때는 다중 결과성이라고 이렇게 한자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에는 이렇게 동등 결과, 서로 다른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다중 동결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생태학의 이론이 노마자 2번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데, 생태학의 이론.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학,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을 강조하는 것을 환경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생태학이 되겠는데, 바로 이 생태학 이론과 체계 이론을 결합시킨 것을 우리는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생태체계 이론. 그래서 생태학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배경 지식으로 봐줘도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생태체계 이론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생태체계 이론은 생태학 이론과 일반 체계 이론을 기반으로 파생된 개념이다.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천과의 관점을 중요시한다. 거기 보면 5번에 체계의 변화 속성만을 강조한 일반 체계 이론에 비해서 생태체계 이론은 변화와 더불어 체계의 유지 기능도 같이 강조한다는 이런 특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써지는 않겠지만, 일반 체계 이론은 변화에 초점을 두는 데 비해서 생태체계 이론은 변화뿐만 아니라 양자,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의 일정 선의 일정 수준의 유지 기능도 강조한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히 생태체계의 유형으로서는 브론펜브루너의 생태체계의 유형으로서는 브론펜브루너의 것이 있습니다. 브론펜브루너의 생태체계를 보면은, 브론펜브루너는 생태체계를 미시체계, 중간체계, 유체계, 거시체계, 또 시간체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책에서는 시간체계는 거지 않았지만은 약간 번호를 바꿔서, 자, 이게 보시면 여기에 보면 미시체계, 또 중간체계, 유부체계, 유체계, 거시체계, 그리고 시간체계. 이렇게 보통 브론펜브루너는 5개의 체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미시체계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을 우리가 미시체계라고 합니다. 영유아에 대해서는 엄마를 중심으로 하는 양육자, 또 또래 집단에서는 주변 또래 친구들,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직접 접촉을 통해서. 중간체계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미시체계, 복수의 미시체계들 간의 연관성 또는 관련성을 말합니다. 중간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는 2개 이상의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편해야 밖에 일어나지 라고 할 때 집안이라고 하는 것도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고받는 미시체계가 되고, 밖에서 일하는 직업 현장도, 사업 현장도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시체계입니다. 집안이 편해야 집안 분위기와 외부 사업의 효율성, 서로 연관성이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2개 이상의 미시체계들 간의 연관성이나 관련성을 중간체계라고 하고, 그 존재 가치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복수의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직접적 영향력, 접촉은 없으나 간접적 접촉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은 유체계라고 합니다. 거시체계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의 모든 체계에 영향력을 행사한 최상위의 포괄적 환경을 말합니다. 최상위의 포괄적 환경 체계를 거시체계라고 합니다. 시간체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 또는 전통, 연륜 등으로 설명되는 시간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은 시간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서 거기 보면 미시체계, 중간체계, 유체계, 거시체계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거시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미시체계를 보시면 개인이 속한 가장 직접적인 사회물리적 환경으로 직접적이고 대면적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미시체계라고 합니다.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가족이나 또래 집단. 그에 비해서 중간체계는 2개 이상의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바로 중간체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와 가정, 가정과 학교의 관계, 이렇게 가정과 학교의 관계, 또는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 교사의 관계, 또 가정과 회사와의 관계. 자, 이런 것 등의 연관성은 중간체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외부체계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직접 접촉이나 상호작용은 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영역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것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유체계라고 합니다. 부모의 직장이 어떤가에 따라서 나에게 비치는 영향. 부모의 직장을 가본 적도 갈 일도 없지만 부모의 직장이 어떤 직장이냐, 공무원이냐 아니냐, 아니면 사회복지 기관이냐 시설이냐, 사회복지 기관 시설도 어떠한 사회복지 기관 시설이냐에 따라서 또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또 다르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직접적인 접촉이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없으나 다른 미시체계나 다른 것을 매개로 해서 나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체계라고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거기 거시체계가 나와 있는데 하나의 문화체계처럼 디귿번에 미시체계, 중간체계, 유체계를 포함한 모든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까지를 포함한 최상위의 포괄적 환경을 거시체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교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간체계라고는 전통도 또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생태학 이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생태학 이론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우리가 생태학 이론이라고 할 때 우리를 둘러싼 그러면 우리가 둘러싼 그 환경을 본다면 가족도 있고 또 집단도 있고 그리고 조직도 있고 지역사회도 있고 문화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바로 그 공간을 통해서 뒤에 실천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그 공간을 채우면서 가족부터 해서 세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 문화의 순서로 보겠는데 자, 가족을 보겠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개념을 정리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가족은 건강 가정 기본법에 보면은 가족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 그리고 혈연, 혼인을 통해서 기본 가족으로서 부부가 탄생을 하고 혈연을 통해서 소위 출산을 통한 또 수직적 가계가 만들어지고 또 그런가 하면 법률적 관계인 입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바로 법률적 관계로 또 가족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인, 혈연, 입양을 형성 변인으로 합니다. 가족의 구성을 보면은 가족의 구성 요인을 보면 가족 규칙이 존재를 하죠. 가족 규칙, 가족 규범이라고 합니다. 가족 규범이 존재를 하고 당연히 가족 구조가 존재를 할 겁니다. 가족 구조. 또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가족들 간의 세대 간 양상도 다 존재를 할 거예요. 그 외에도 이런 등등이 쭉 있습니다만 이 가족 구성 요소에는 특히
이 가족들 간의 관계, 가족 관계 등에서는 역시 소중한 것은 의사소통이죠. 기능적 의사소통, 그리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I 메시지, U 메시지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실천형에서 배우게 될 건데 전부 가정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바로 경계가 존재를 하죠. 가족 구성원들 간의 경계. 우리가 가족 구성원 간의 경계선의 명확화, 가족 구성원 간의 경계선을 가지고 밀착된 가족, 분리된 가족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밀착이 되어도 보호에는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로 본다면 자아의 분화가 되지 못해서 또는 뭐 구조적 모델로 본다면 뭐냐면 이 경계선이 명확히 경계선이 없는 거나 다름없어서 가족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 이 가족 경계선이 있으나 말할 때 보이지도 않아서 완전히 분리돼서 남남이나 다름없이 살아서 가족 문제에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계선의 명확화, 구조적 모델에서는 경계선의 명확화를 강조하는 것이고 보호에는 다세대 가족치료 모형에서는 자아의 분화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족치료 모델 나오게 이런 등등이 다 이런 등이 존재를 합니다. 가족의 유형으로 보면 뭐 당연히 오늘날의 보편적인 가족이라는 것은 핵가족이지요. 핵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적 확대 가족도 존재를 합니다.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미혼의 자녀, 부모와 미혼의 자녀들이 같이 사는 가족은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확대 가족은 부모와 손자녀의 있냐 없냐 문제가 안 되고 부모와 혼인한 기혼의 자녀가 같이 사는 가정은 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확대 가족은 꼭 손자가 있어야는 아니고 혼인을 한, 그렇기 때문에 가족 형성이 2번 이상의 혼인으로서 이루어진 2세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확대 가족입니다. 또 그 외에도 한부모 가족도 있고 계부모 가족도 있고, 옛날에는 한부모 가족이라는 건 알지만 계부모 가족은 뭐였어요? 계부모 가족은 이제는 남자는 남자대로 남자의 자식을, 여자는 여자대로 여자의 자식을 같이 들고 와서 이렇게 사는, 요즘 어떤 드라마 보니까 애들 5이 남자 여자가 각자 자녀들이 있어서 둘이 결혼하면서 5이 전부 자녀가 되는 이런 그 드라마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것이 바로 계부모 가족이 되겠습니다. 계부모 가족. 자, 이런 등등이 쭉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딩크족 들어보셨습니까? 딩크족이라고 하는 것은 더블 인컴, 둘 다 소득이 있는 전문직이에요. 그러나 노 키드, 자식은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블 인컴, 노 키드, 둘 다 소득을 갖는 전문직 종사자이면서 자식은 갖지 않으려는 것은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듀크족이라고 하는 것은 더블 인플로이드, 이건 전문직이 아니라 둘 다 회사를 다닙니다. 인플로이드, 고용되어 있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자녀와 더불어 살려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일반적인 가족은 우리가 듀크족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노인 세대에서 통크족이 있습니다. 통크족. 이건 투 only, 두 노인 부부가 자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투 only, 그러면서 no kid, 두 노인네가 자식이 없는 거나 다름없이 홀가분하게 살아가는 노인 부부 가족을 통크족이라고 합니다. 요즘 다 존재하는, 그러면서 딩크족도 증가하고 있고 자식을 안 가지려고 하는 딩크족도 증가하고 있고 노인 세대에서 독립을 구가하려는 통크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가족의 특징은 다 많습니다만, 자, 이런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실천력에 가면 이러한 틀을 가지고 가족치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다음에 집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집단. 그 공간에 집단 보면 집단이란 뭐가 있어요? 집단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형성은 여러분 알다시피 집단에는 복수의 구성원이,
집단은 복수의 구성원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면서 규범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우리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복수의 구성원, 공동의 관심사, 공동체 의식이나 결속력, 그리고 서로 음으로 양으로 지키고자 하는 약속, 규범이죠. 그리고 한두 번 만나는 것은 집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상호작용, 이것이 모두 존재할 적에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단의 유형에는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집단의 유형에는 목적을 가지고 구분해 본다면 여기에는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이 있습니다.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자연 집단은 그냥 자연 발생이죠. 자연 발생으로 만들어진 집단을 자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형성 집단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을 형성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의도가 무엇냐를 가지고 우리는 이 의도가 무엇냐를 가지고 과업 집단과 치료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업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도,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집단의 과업, 완수에 있는 것은 과업 집단이라고 합니다. 타스크포스라든지 어떤 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과업 집단, 조직 집단의 목적 자체가 집단의 과업 완수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치료 집단은 집단 성원들의 문제 해결이나 욕구 충족에 두는 이런 집단들은 치료 집단이라고 여긴 쓰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지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또 치유 집단, 사회화 집단 이런 등등은 집단 성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 성원들의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든 바로 치료 집단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집단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집단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의 모형으로서는 거기에는 사회적 목표 모형도 있고 사회적 목표 모형도 있고 다양한 모형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목표 모형, 치료 모형, 상호작용 모형 다 이것이 바로 실천에 나오는데 여기는 사회적 목표 모형이 있고 또 치료 모형이 있고 상호작용 모형이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집단에서 결국에 실천 영역에서 볼 영역이 되겠어요. 다음에 조직은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지리적 지역사회도 있고 기능적 지역사회도 있는데 이들의 형성은 세 가지에 의해서 일정 공간 범위가 제시돼야 되고 일정 공간 범위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공동체라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또는 일정 공간 범위 또 유대감, 공동체 의식 그렇죠? 복수의 구성원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정 공간 범위가 지리적, 물리적 공간 범위냐 아니면 가상의 공간 범위냐
지리적 공간 범위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체는 지리적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고, 사이버 공간 내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런 그 집합체는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합니다. 여기 생활이란 단어도 같이 살아가느냐 아니면 같은 관심사를 영위하고 관심사를 같이 관심을 쏟느냐, 거주냐 관심이냐, 거주냐 관심이냐를 가지고 거주에 초점을 두면 지리적 지역사회, 관심에 초점을 두면 기능적 지역사회가 될 거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 옛날에는 지리적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3대 구성요소 그러면 지리적 공간 범위, 또 뭐 공동체 의식 뭐 이런 단어를 썼지만, 이제는 오히려 지리적 지역사회는 유형적으로는 보이지만 같이 교감이 없다는 점에서 오늘 옛날 촌락 공동체처럼 1차 집단이나 공동사회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현실까지 됐거든요. 특히나 대도시 중심의 지리적 지역사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그야말로 급박하게 급증하고 있는 지역사회는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적 지역사회.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모델, 지역사회 실천 모델로, 지역사회 조직사업으로, 지역사회 조직사업으로 로스만의 분류, 지역사회 개발 모델, 계획 모델, 행동 모델, 바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러면 다양한 모델들이 다 존재를, 요즘에는 노스만의 분류뿐만 아니라 웨일과 갬블의 모델의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도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아져서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는 지역사회 개념만 보고 이렇게 가볍게 첨가를 해서 노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천 영역에서 좀 더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음에 문화가 되겠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뭘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개입을 시키게 되면 문화라고 하는 개념은 세련된 촌스럽지 않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 생활 양식, 웨이스 오브 라이프, 생활 양식으로서 단순히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전체, 그냥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전체. 자꾸 단어를 쓰다 보니까 복합적 전체라고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데, 복합적 전체 그냥 쓰겠습니다. 복합적 전체. 전체라는 말 이렇게 씁니다. 이 문화에는 문화의 속성 중요하죠. 문화의 속성.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유성도 가지고 있고, 문화는 어머니 뱃속에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학습성, 후천성을 가지고 있고, 문화는 부분으로 볼 수 없는 복잡한 아주 복합적인 다양한 요소가 뭉친 전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은 후천성, 학습성, 전체성, 그리고 공유성이 있으면서 문화는 고정불변이 되지 않은 끊임없는 변화, 발전해가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속성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문화에 관련된 용어로서는 우리가 문화 기대, 문화가 구성원들에 대하여 갖는 압력이나 어떤 그 요구를 문화 기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화가 요구하는 그 요구나 압력에 맞춰가면서 살고 있지만, 특히 일부는 또 일정 연령대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어긋장 놓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보여주는데, 문화 기대에 어울리는 인간을 우리는 평균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문화 기대에 어울리지 못하는 인간을 우리는 주변인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을 통해서 주변인의 지위에 있는 구성원들을 평균인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원조 활동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가 하면 문화 변화가 있죠. 문화 변화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문화 접변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문화의 복수의 문화가 서로 접촉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하는 것을 문화 접변이라고 합니다. 문화 접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 문제지요. 다문화.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할 적에는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 가기 전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문제를 보면 다문화에 관련된 영역이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본 축약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 정리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문제나 기출문제를 볼 적에는 반드시 다문화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적극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 축약 강의로서 첫 번째 1교시 1년역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8번의 강의를 통해서 마감진 걸로 하고 적어도 이 정도 강의라면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25개 중에 22문제 정도는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지역사회 지역복지 실천에 있어서 지역복지 실천에 첫 번째 뭘 도와줘야 되는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가, 무엇을 줘야 되는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알아내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 접근으로 사회복지 조사론을 진행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조사론을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